여러분들 교재 7쪽에 오른쪽 열을 보세요. 지금 2단으로 되어 있는데 2단의 오른쪽 열을 봤더니 전자 한 개의 질량 그리고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의 질량들이 다 정리가 됐죠. 자, 여러분들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이 상식일까요? 상식 아닐까요? 상식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을 임의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면은 양성자 질량은 대충 약 몇 배 정도 돼요? 1836배가 되죠. 중성자 질량은 약 1839배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 질량보다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이 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 한 개의 질량과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어떻다고요? 비슷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에는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전자 질량은 너무 작으니까 가끔씩은 어때요? 전자 질량은 무시. 그래서 어떤 원자가 양성자가 한 개가 있고 중성자가 한 개 있고,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P라고 했어요.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N이라고 했습니다. 양성자 한 개당 플러스 1가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했고, 중성자는 0가기 때문에 0. 자, 그리고서 전자가 한 개가 있어요. 전자는 일렉트론이니까 제가 E라고 표현하고, 마이너스 1가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어떤 원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전체 질량을 생각하면 전자 질량은 어때야 돼요? 무시를 해도 되죠. 그래서 전자 질량 무시.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 비슷한 거 알거든요. 그러면 이 질량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면 될까요?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입자는 양성자가 2개가 있어요. 양성자가 2개가 있고 중성자가 2개가 있어요. 전자가 2개가 있거든요. 전자 질량은 너무 작으니까 전자 질량 어떻게 돼요? 무시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면 될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거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각각 1이라고 얼마? 4. 이걸 우리는 뭐랍니까? 질량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 질량이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전자 질량을 무시하고, 또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각각 한 개의 질량을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이라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놓은 수. 그게 바로 질량수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자 질량을 1이라고 생각하면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의 한 개 전하량을 측정해 봤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전 쿨롱이죠. 그리고 양성자의 전하량을 해봤더니 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전 쿨롱을 이 상대인 숫자 1로 놓으니까, 그러면 양성자 질량도 상대인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거는 전하량의 쿨롱 값의 절대값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비값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저렇게 표현할 수 있고, 중성자는 어차피 중성입자이기 때문에 원래 전하량 쿨롱 단위로 나타내도 제로고 전하비로 나타내도 제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7쪽에서 왼쪽의 내용을 볼까요? 원자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자 핵은 러더포드의 알파선 산란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를 어디다 조사했냐면은 금방막에다 조사했어요. 여러분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죠. 우리가 핵화학할 때 배웠었는데, 방사선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키리 부인하고 그 남편이 제일 먼저 최초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방사선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 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분류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러더포드예요. 러더포드가 실험을 하는데, 감마선은 굉장히 큰 에너지의 빛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할 게 별로 없고, 알파 입자하고 베타 입자 가지고 산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금에 대해서만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알파 입자 가지고 충돌하는 실험을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이제 금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만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알파 입자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헬륨 중에서도 질량수가 2인 헬륨이 2번 원소잖아요. 양성자 몇 개? 2개. 근데 이 질량수가 2가 아니고 질량수가 얼마? 4겠죠. 그래서 질량수가 4가 되면은 양성자 개수가 2개에다가 중성자 개수 몇 개? 2개. 그래서 그 헬륨 원자고, 그리고 양성자 개수 2개, 중성자 개수 2개가 지금 헬륨 원자 핵인데 전자가 몇 개 있었어요? 2개죠? 이 전자 2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됩니까? 헬륨 원자 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의 정체가 바로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의 핵하고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고, 전하로 따지면은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가면은 중성자는 제로 가고 양성자 한 개당 플러스 1가니까 2개 합하니까 플러스 2가죠. 상대적인 질량으로 따지면은 전자 한 개당 1이라고 생각하면 양성자는 1836, 중성자는 1839고, 1836 곱하기 2, 1839 곱하기 2 해서 더하게 되면은 대략 거의 한 7000에서 8000 정도 배가 나타나죠. 그래서 질량이 전자보다는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양전압값을 나타내는 어떤 입자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알파 입자를 금방막에다가 조사를 하죠. 조사를 했더니 자 밑에 그림을 봤어요. 이렇게 방사선,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낼 수 있는 폴로늄이나 라듐 같은 원소를 이용해서 알파 입자가 나오게 했고, 방사선이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슬릿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구멍과 이 구멍을 통과하는 이 알파 입자는 이런 식으로 통과하겠죠. 그랬을 때 이 금방막을 통과하는 알파 입자를 보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관통이 되더라. 그래서 관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무슨 공간이다? 빈 공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 전체 밑에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표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적으세요. 원자 구조를 태양계 구조와 유사하다고 생각. 원자 구조. 이렇게 원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중심에 새까맣게 그린 이게 한 개의 원자고, 그리고 새까맣게 그린 이 부분이 원자 핵에 해당되는데, 원래 러더포드가 원자의 구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태양계 구조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일에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보고 싶으면은 일단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주에 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했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미시 세계에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또 맞으면 어때요? 이마에 노벨자 N자를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계 구조와 유사하고, 태양계 구조는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위에 뭐가 돌고 있어요? 어떤 행성들이 자기만의 궤적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이에요. 그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인 것처럼 원자 구조도 대부분의 공간은 무슨 공간이다? 빈 공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알파 입자가 충돌되면은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관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관통하더라는 거죠. 아주 가끔씩 알파 입자가 옆으로 튕기거나 안 그러면은 쏘았던 방향으로 약 2만 개 정도 중에서 한 개가 되돌아오는 것을 봐가지고 뭐를 관찰하게 됐냐면은 이것은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 충돌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정기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되돌아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태양계 구조 모델로 생각했다면 태양이 여러분들 바깥쪽에서 돌고 있어요. 태양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 입자가 플러스 2가인데 이거하고 충돌하는 요 플러스가 되는 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어때요? 중심에 있을 거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농구공에다가 탁구공을 집어던지면은 농구공이 튕겨나가요? 탁구공이 튕겨나가요? 탁구공이 튕겨나가죠. 그래서 이 농구공에다가 탁구공이라고 하는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고, 그건 왜 그래요? 알파 입자보다 이 원자 핵의 질량이 훨씬 크니까 얘가 튕겨나가죠. 그래서 여기가 질량의 중심이면서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겠구나. 그러니까 태양계 구조하고 너무 비슷하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러더포드의 해석이 틀린 내용이 없어요. 자, 기억을 보니까 러더포드에서 동그라미 2번이죠. 기억에 금속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이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금방막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제 금이 금속입니다. 그리고 금속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질량이 집중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되돌아가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원자핵이라고 하고, 실제로 저 실험 결과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원자 전체의 직경에 비해서 원자 핵의 직경이 대략 한 10만 분의 1 정도 돼야 이게 쏘았을 때 2만 개를 쏘았을 때 한 개 정도가 되돌아간다는 게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만큼의 양전하를 가진다. 여러분들 원래 러더포드와 실험하기 전에 이 금 입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알잖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 뭐를 알았냐면 이미 앞의 실험에 의해서 밀리칸의 유적 실험이나 또는 이 톰슨의 음극성관 실험에 의해서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원자 자체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음전하 값을 다 합한 거하고 핵의 양전하를 다 합한 게 절대값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야 중성이겠죠. 그래서 디귿에 핵은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만큼의 양전하를 가진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지 여러분들 이 실험 가지고 이 핵의 양전하하고 전자의 음전하하고 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워낙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 지식까지 합해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은 해서 기억연틱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리얼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억연틱을 이해해서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억연틱이다라고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피트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트리트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트리트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제가 밀리칸의 유적 실험 이야기했죠. 밀리칸의 유적 실험에 관한 것이 일반화 총론의 뒤에 복습 문제 중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한 번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조한길이 이거 나와요 했는데 진짜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론의 내용이 방대한 것은요. 일반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년 보면은 그 복습 문제 중에 일반학 총론의 복습 문제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매년에 꼭 한 문제나 두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7페이지에 원자 구성의 성분들에서 여기 전자, 양성자, 중성자,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냐. 그리고 전하 비값까지 우리는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양성자 한 개 질량을 1이라고 하면은 중성자 한 개 질량도 대략 얼마 정도 돼요? 1이죠. 전자 한 개 질량은 그것에 약 1840분의 1이 되니까 전자 질량을 어떻게 하고 무시하고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을 그 개수를 합해가지고 질량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다음 섹션에 나옵니다.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요. 모졸리의 X선 실험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만 원자 번호는 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모졸리는 원래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입자다? 중성의 입자죠. 양성자가 플러스일 거고 전자가 마이너스일 거라면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총 전자수가 또 양성자 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수소라고 하는 원소. 수소가 왜 1번이냐? 양성자 수가 1개니까. 산소가 왜 8번이냐? 양성자 개수 8개. 수소는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예요. 맞습니까?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무슨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의 구조를 봤을 때 뼈대 구조는 뭡니까? 탄소 뼈대잖아요. 근데 탄소 뼈대인데 탄소에 수소가 몇 개씩 매달려 있어요? 2개씩은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2개씩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탄소 개수보다 수소 개수가 기본적으로 2배보다 많아요. 그리고 탄소 뼈대에다가 가끔씩 질소나 산소 있지만 그건 어때요? 무시해도 되죠.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인 지방이나 단백질만 하더라도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몸은요, 물질, 화합물의 측면에서 보면은 물이 또 70% 이상을 차지하죠. 물을 보더라도 산소가 많은데 이 또 탄소에 수소가 몇 개 기본적으로 매달려 있어요? 2개. 그러니까 어떤 원소보다도 수소는 항상 몇 배보다 크다고요? 2배보다 많겠구나. 그래서 논리적인 근거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자,